안녕하세요. 네코코파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S&P 500이 갑자기 30% 정도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말로는 장기 투자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투자 계좌에 들어가서 평가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S&P 500을 장기적으로 적립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 폭락이 왔을 때도 지금처럼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까? 무서워서 적립을 중단하거나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전부 팔고 싶어지지는 않을까? 특히 저처럼 가족이 있고 매달 주거비와 생활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40대 직장인에게는 투자 계좌의 숫자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락이 언제 올지를 예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폭락이 왔을 때 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계획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추가 매수할 돈이 아니라 바로 생활 방어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폭락 대비의 첫 번째 원칙은 투자 계좌 밖에 생활 방어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폭락 자체도 무섭지만 더 큰 문제는 시장이 크게 떨어져 있을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거나 집이나 자동차에 예상하지 못한 수리비가 들어가거나 가족에게 의료비나 교육비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현금이 없다면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손실이 난 투자 상품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SEC의 투자자 교육 사이트도 갑작스러운 실직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금성 저축을 확보해야 하며 일부 투자자는 최대 6개월분의 소득을 저축으로 준비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6개월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수, 직업의 안정성, 대출과 고정 지출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달라집니다. 저는 일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 방어 자금은 기본적으로 엔화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원화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원화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S&P 500 투자 상품의 가격이 올라도 엔화나 원화가 필요한 순간에 환율까지 불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신니사가 비과세 제도라고 해도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금융청도 니사를 활용할 때 각자의 생활 계획과 자금 수요를 먼저 생각하고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 방어 자금은 단순히 남겨둔 돈이 아니라 폭락장에서 제 투자를 강제로 팔지 않게 해주는 방어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화면의 자료는 1950년부터 2017년까지 S&P 500에 투자했을 때 투자 기간별 연평균 수익률의 범위를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1년만 투자했을 경우를 보면 가장 좋았던 구간은 약 52.6% 상승했지만 가장 나빴던 구간은 37% 하락했습니다. 짧은 기간에는 결과의 차이가 정말 컸다는 의미입니다. 투자한 시점에 따라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1년 만에 자산이 30% 이상 줄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을 5년, 10년, 15년으로 늘려보면 수익률의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5년 구간의 최저 수익률은 연평균 마이너스 2.4%, 10년 구간도
마이너스 1.4%였습니다. 하지만 15년 구간부터는 가장 나빴던 경우에도 연평균 4.2%로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20년 구간을 보면 가장 낮았던 연평균 수익률은 6.5%, 가장 높았던 수익률은 17.9%였습니다. 화면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약 6%에서 18%로 표시했습니다. 즉, 이 자료가 분석한 1950년부터 2017년까지의 20년 투자 구간에서는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20년만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과거의 S&P 500 성과이고 배당을 다시 투자한 달러 기준 수익률입니다. 세금과 상품의 운용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일본에서 엔화로 투자하거나 한국에서 원화로 투자한다면 환율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마이너스가 없었다고 해서 미래의 모든 20년 투자도 반드시 플러스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익률 숫자 자체보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기적인 폭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큰 하락이 왔을 때 단기적인 손실만 보고 장기 투자 계획을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처음 정한 투자 기간과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폭락장에서 이런 장기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떨어지면 럭키, 올라가면 해피입니다. 생활 방어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폭락을 바라보는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장, 떨어지면 럭키, 올라가면 해피. S&P 500이 올라가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 금액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당장은 손실이 생기지만 매달 같은 금액을 적립하는 사람에게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마트에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상품이 할인되면 반가워하면서 투자 상품이 할인되면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것은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장을 장기 투자자에게 찾아오는 일종의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제가 매수한 뒤에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회복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락이 왔다고 생활방어 자금까지 한 번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세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떨어지면 럭키, 올라가면 해피라는 말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방법이 아니라 시장을 예측하려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만의 감정 관리 문장에 가깝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응 원칙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무섭다는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S&P 500을 전부 팔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에 정말 장기적인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장의 가장 좋은 날과 가장 나쁜 날은 서로 가까운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팔고 회복 전에 다시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미국의 방가드도 시장의 최고와 최악의 거래일이 가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신니사의 자동 적립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거나 큰 지출이 생긴다면 무조건 적립액을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생활이 먼저이고 필요하다면 적립액을 줄이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신니사는 비과세 보유기간이 무기한이고 적립투자와 성장투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세금 제도이지 투자 손실을 막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생활 방어 자금을 제외한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폭락이 세일 기간이라고 해도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0% 떨어졌다고 전부 투자했는데 이후 20, 30%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나누어 투자하는 편이 저에게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투자하면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빚으로 투자하면 이자와 상환 기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폭락을 기회로 이용하려다가 가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비용과 분산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약 50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 주식시장의 약 80%를 포함하는 넓은 지수입니다. 다만 미국 대형주에 집중된 지수이기 때문에 국가, 통화, 채권과 현금까지 모든 영역에 완벽히 분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투자 상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어 자금, 연금 계좌, 투자 기간과 가족의 향후 지출까지 함께 보면서 전체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이 폭락하면 저는 가장 먼저 시장 전망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활 방어 자금과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생각입니다. 가족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공포 때문에 전부 매도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존의 적립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생활 방어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만 하고 빚을 내거나 한 번에 전부 투자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떨어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고 올라가면 기존에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물론 실제 폭락이 오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침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시장의 바닥이나 회복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폭락을 정확히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장기적으로 적립하고 한 가지 기업에 집중하지 않으며 폭락이 와도 가족 생활을 지킬 수 있는 투자입니다. 과거 20년 장기 데이터가 긍정적이었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손실과 환율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S&P 500에 장기 투자를 계속하려는 이유는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제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저비용, 장기, 적립, 분산이라는 원칙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S&P 500이 20%나 30% 정도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일 것 같으신가요? 기존 적립을 계속하실지, 투자 금액을 줄이실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실지 댓글로 여러분의 대응 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네코코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